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전봉주는 전라도 순천 및 황해 강원도에서 일부 동학농부 인근이 봉기를 했어. 근데 모두 진압됐죠. 뭐. 저 위에까지 막 전라도 황해, 전라도도 하고 황해도 막 강원도 일부 다 해도 다 진압이 돼요. 그래서 후퇴해서 금고 원평을 거쳐 정읍에 피신하였다가 순창에서 지난날에 보였던 김경천의 밀거로 12월 2일 체포돼 일본군에게 넘겨져 서울로 압송되고 재판을 받은 뒤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동학군의 한이 서린 곳 어디? 이곳 공주 우금치 충청남도 공주시내에서 이인면을 지나 이인에서 이미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또 부여로 넘어가는 그 주미산에 걸친 그 고개에서 그 조그맣게 지나가는 통로야, 통로. 고개야, 고개. 그거를 넘지 못하고 공주시에서는 우금티로 부르요. 우금치라고 앞으로 쓰지 마시. 라고 보니까 그 일본 놈들이 한 거라 그 행정구의 개판할 때 우금치로 변화를 시켜놨구만. 우금티로 부르며 아래쪽에는 국도 제40호선이 우금티 터널로 지나가고 있더라. 이런 말. 거기 가가지고 우금치를 갔는데 거기 두 차들이 막 다녀요. 뭐야 이거 뭐 그러니까 그게 터널이었더라. 1894년 11월 9일 역사는 우금티의 그날이에요. 11월 9일 날 가장 큰 접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10일, 11일 다 깨져요. 완전히 개박살 난 거는 11일 날. 11일 날 퇴각하라가 나오죠. 이날의 아픔을 전해하고 있더라.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 중 최대의 격전지. 가장 큰 희생을 치른 통안의 땅. 우금티. 이날의 패배로 반봉건 반제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이자 최초의 민중항쟁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좌절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공주교육대에 갈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어. 이 운명이. 그때가 몇 살 되지도 않아요. 20살이요. 21살이라고. 그때부터 이미 그냥 이게 다 운명의 길이 정해져 있었던 거를 그때 시작이 이미 다 되어 있었더라고. 뭐 허기야 그때만 시작했나. 그게 아니고 또 경호선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전주식이 거기는 왜 태어나고 익산군 왕국명 광암리는 또 뭐란 말인가. 애기 때서부터 그렇게 된 거야. 애기 때서부터 그냥 작정을 하고 그래. 아주 복가 힘들어. 끝까지 하느라고. 힘들어. 오래도 살아왔어요. 이렇게 하여 그날의 피나는 농민들의 항쟁 우금치 전투는 전쟁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더라. 겨우 탑 하나 있고 사실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전봉주는 청일전쟁이 한창의 10월 3리에서 3차 거병을 했죠. 3차 거병에는 동학의 호남 세력이 남쪽 세력 교주 제시영의 명령으로 충청 강원 황해의 북쪽 세력이 가세하여 동학 병력이 4만이나 되었다. 1894년 11월 9일 전봉주는 음력이에요. 집계 1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삼리를 출발하여 북상했어요. 그러나 북저부 제시영과 남접의 김계남이 서로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체됐더라. 경호가 제시한 11월 5일 경호선사는 11월 5일 넘기를 바랬죠. 11월 5일 날 넘지 못해요.
왜? 그러니까 11월 5일 날만 왔어도 그때는 일본 놈들이 거기서 진을 못 쳤어요. 일본 놈들은 며칠 날 진을 쳐요? 에? 7, 8, 9. 그러니까 2, 3일, 이틀 전에 먼저 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0, 11일이니까 7, 8일. 그러니까 며칠 차이로, 그냥 하루 차이로 이게 그게 생기고, 우리도 일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이 찰나 차이로 지나가고 안 되고 그래요. 경화성사가 제시한 11월 5일 공주 오금치의 결전이라는 날짜는 자꾸 지체자는 바람에 11월 9일로 밀려나고 말았으니 그날의 운선은 하늘도 져버린 최악의 최악. 11월 11일이 좀 뭔 그게 있어. 3일간 계속된 전투는 죽음의 날이었다. 그는 강경과 논산을 들리며 군수품을 확보하고 노병을 하여 군세를 일으더라. 누가? 전봉준이. 북산 기동호의 주력 목표는 한양이었어. 북산길에 공주가 있었고 11월 1일부터 공주 주변에서 관군과 동학군들의 격동이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만 해도 여기 일본 놈 투입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미 11월 7일 날 일본 놈들이 들어와요. 그 소식을 듣고 공주로. 그러니까 5일 날 갔으면 딱 좋았지. 그래서 그놈들이 7일 날 와서 이미 관준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동학농민군 제 봉기후 진로로 오금치 공격 전야 공주 주변의 전투 후 재정비를 끝낸 동학군이 이제 다시 침범하려고 갔더니 이미 그 일본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나오네. 11월 7일에서 9일 나오잖아. 제지 세진격께서 공주 남방을 3면에서 여사능 정대로 전개했으나 틀렸지. 뭐 일본 놈들이 이미 들어왔는데 11월 9일 동학군은 공주 동남방 효포와 능치에서 맹렬한 공격을 해오면 뭐래. 우금치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금티를 넘지 말고 차라리 우회를 했으면 관군은 그 기세에 돌라 다시 후퇴했어요. 일본군에게 응원군을 청했죠. 일공화군은 오후에 갑자기 공격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2인을 기습 점령해버렸더라. 근데 2인에서 아주 왕창 깨지는데 거리에서 올라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2인만 점령하면 뭐야 거기서 다 치는데 이곳은 성하영의 경리천 부대는 한양 북한산 주둔 부대가 방어선을 치르던 곳이야. 그러니까 북한산 주둔 부대가 왔으니 얼마나 세요. 거기 세서 뭐든지 못해요. 대패해요. 대패 2인에서. 거리만 이겨서 넘어갔으면 굳이 공주 우금티를 거치지 않고 그냥 2인에서 바꿨으면 되는데 거기서 쫄딱방해요. 이로써 동학군은 우금치 공격을 향한 교도보를 확보했다. 공주 감염과 우금치에 대한 병력 배치와 경제는 더욱 강화되었더라. 그러면 뭐래? 이때 관군의 모리오 마사이치 대위가 지휘하는 200명의 일본군 놈이 온다니까. 일본군 중내 병력이 정원 배치되었으니 일본군의 전투 개입은 일본군의 동학군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교묘하게 일본 놈들이 했죠. 일본은 먼저 부산에 이치치 고이스케 소자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동학군 지역으로 스파이들을 침투시켜가지고 그 치밀한 정보들을 알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스파이 때문에 일이 망쳐져요. 그래서 무슨 큰 일을 하려면, 큰 일을 도모하려면 요거 입단속부터 시켜야 되는 거거든. 큰 일을 도모하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놈을 믿어. 이게 다 사람의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생긴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치밀하게 스파이를 만들어서 동학군에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 동학군이 우금티를 넘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관중정에 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패의 꼬라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그렇다고 저기 하기에는 너무 입을 다 막기는 어려운데 꼭 스파이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중부에는 정보를 입수한 일본은 1차로 미나미 고시로 소자를 지휘관으로 한 후비 보병 19대대를 동학군 토벌에 동원했는데 대대는 3개 중대로 분할돼서 3개 루트로 한반도 남부를 종주 파견했더란 말이야. 아주 치밀하게 해서 올라오는 거죠. 3개로 나눠가지고. 이때 전봉준의 정면에 나타난 부대가 바로 일본군의 모리오데이가 지휘하는 서로 파견 이중대였답니다. 서쪽을 하거든요. 서쪽에.
대대장 미나미 소자가 이 방면으로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관군을 포함한 방어군의 전투를 지휘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나미란 놈이 미나미 총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놈이 우리나라를 또 히로부미 다음으로 이놈을 잡아야 돼. 이놈 미나미라는 놈이 그 해월성명가를 찾아가지. 관군의 편성되다가 한양에는 조선군의 군의대의 성격을 이들이 공주에 도착한 것은 이미 우금치의 대접전이 있기 12일 전에 미리 왔어요. 이때 기회만을 보던 일본 군대는 마치 기다렸다는지 동학농민 봉기 발발을 빌미로 조선에 상륙한 일본 군대가 인천을 거쳐 서울로 들어오고 있었고, 관군의 편성 당시 한양에는 조선군의 군의대 성격 부대가 3개 대대가 있었고, 지방에는 주요 요지에 1개 대대씩 있었으나 서울군을 우리가 경군이라고 불렀죠. 경군은 임금님이 직접 내려보낸 부대다 해서 홍계원이를 전봉준이 싸우기를 거절해갖고 엄청나게 깨지죠. 지방군은 영군이라고 불렀답니다. 경군, 영군. 이때 공주 방면에 투입한 동학군 토벌 관군은 신정이가 지휘하는 순무영과 경리청 등의 병력 3,500여, 3,500도 많지요. 이거는 이제 관군. 이 병력들은 공주 여러 방어전선에 분산 배치되었고, 우금치 방면 투입 병력은 우선 선봉장 이도항, 좌우 선봉장 이도항, 좌 선봉장 이규태가 지휘하는 2개 대대의 병력이 1,500명이었더라. 이때 관군은 이도항 부대와 이규태 부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일본 놈들이 숨어있죠. 일본군이 훈련시킨 이진호 의 최정예 고도 중대 350명도 교도 중대 350명도 우금치에 이미 배치가 돼가지고 증강에서 투입돼 있었어요. 이미 관군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일본 놈들이 전부 다 훈련시킨 최정예 부대들이 다 깔려 있었고, 또 걷다 대고 일본 놈들이 총 최신식 총 이거 뭐야 캐딜락 총을 다 들고 있어갖고 따발총을 쏘아야 되니까 슬픈 이야기죠. 이 부대는 일본군의 직접 지휘를 받았어요. 우금치의 지형으로 우금치 계곡은 좌우에 2팔을 내밀어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겼어. 좌우가 여기 가운데가 뽕 뚫렸어요. 어떤 양등선이 감싸고 있고 밑은 다른 등선이 막고 있는 사방이 막힌 계곡이었어요. 사방이 막힌.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 까발려진, 완전히 까발려져 있어요. 가니까 숨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그런 까발려진 곳에서 그걸 하니 어떻게 하냐고. 하필이면 왜 거기를 넘으려고 해서. 거기야 뭐 죽을 구멍을 파면은 뭐는 못하겠습니까. 죽으려면 별짓을 다 하죠. 너무 까발려진 지형으로 동서로 달리는 등선이 상하에 있고 남북으로 달리는 등선이 좌우에 있어요. 어이가 없어. 중간에 비스듬히 형성된 그 사각형 모양이 그게 바로 우금치야. 사각형의 동쪽과 남쪽, 남북 수직 등선은 도로와 같이 병에다가 우금치에서 만나요. 도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형상으로 이미 너무 불리한 그런 곳을 건너려고 했더라고요. 지금은 가보면 그 우금치골에 그냥 잔디가 쫙 깔려 있는데 많이 슬프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른다고 했다가 다 죽었을까. 근데 뭐 견준봉이니 조미봉이니 다발이 주미봉이니 뭐 이거 주미상 높지를 않아요. 난 혼자 다 올라갔는데 우리 회원들이랑 같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끝까지 그 등선 따라서. 험한 산이 아니에요. 그냥 군데군데 거기다 그냥 국화송이 500송이를 사가지고 가서 다 뿌렸어요. 다 꽂았고. 서쪽 남북 수직 능선은 지세가 더 심해서 높고 낮게 굽이치며
올라가다가 다시 북쪽 동서 능선인 최고봉인 견준봉과 만난다. 그 견준봉에 숨어있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견준봉은 봉우리라고 해봤자 말은 봉우리인데 그다지 높지 않은 지형으로 야산에 불과한 곳이요. 그러나 당시 도로요는 매우 좁고 험악하여 쉽게 접근이 어려운 지형으로 보병 지휘관들이 우금치 연치에서 보면 우금치에서 중요한 전술적 요지가 되는 곳이 4곳이 있었으니 그 4곳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우금치 고개였더라 이런 얘기죠. 손바닥 아니에요. 가봤자 손바닥 아니라 한순간에 다 죽이고 말을 것 같아. 근데 뭐 죽을 구멍을 택한 곳이 우금치였으니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일대를 다 조망할 수 있는 최고 높이의 견준봉, 우금치, 그다음 견준봉, 그리고 계곡을 감싸고 좌우 등선 2개가 또 있는 능선이 2개 있는 또 다른 요지들이었다. 일본 놈이 지치 고이스케 이 썩을 놈은 우금치의 방어 전투 배치 전략은 이두왕은 우금치 서쪽 그리고 이규태는 우금치 동쪽에 배치되었어요. 근데 일본군 200명이 우측에 이두왕 부대를 지나 최우측에 서 있는 최고봉 견준봉에 가 있어요. 일본 놈들은. 그 견준봉이 가장 높고 내려다보기가 좋은데 거기 가 있고 우측에는 이두왕, 좌측에는 이규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죽을 구멍이죠. 그것은 견준봉이 최요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이틀만 먼저 갔어도 우리가 견준봉을 먼저 차지했으면 승리는 100%인데 견준봉을 차지하지 못해서 졌어요. 일본군은 나중에 이 견준봉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전날에 2인 전투에서 패주한 성하영의 경리청 군사를 이두왕의 부대와 견준봉의 일본군 사이에 끼어서 배치를 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견준봉이 중요한 요새라는 거죠. 이규태의 부대가 우금치 고갯길과 그 계곡을 감싸는 왼팔격의 능선을 방어하는 부대인데 이 중요한 곳에 소수의 부대만 배치할 리가 없었죠. 어디가 더 중요하니까 견준봉이 더 중요해요. 이범호가 지휘하는 정예 교도 중대 병력이 350명이 이규태 부대 쪽에 증강 배치되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금치에 들어오는 것에 가장 귀중한 것은 견준봉. 견준봉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방어선의 최우측 서쪽에 견준봉에서 아유 속 터진다. 우금치의 동쪽까지는 방어선 폭이 800m였어요. 응? 동쪽과 서쪽이 크지 않아요. 우금치 관군이나 일본군의 무기가 비록 구식다발총 수준이었지만 우금치 등선은 1km밖에 안 돼서 거기만 통과하면 간단 말이야. 응? 짧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500m 달리기도 하잖아요. 500m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그 배 거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를 못 넘었죠. 그러니까 그 우금치가 가발려진 지형이긴 한데 짧기 때문에 최단거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짧기 때문에. 우금치 관군이나 일본군의 무기가 비록 구식다발총 수준이지만 우금치 등선이 1km 정면에 2개 넘는 부대를 배치해놔서 거기다가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이 전술은 대단한 철통 같은 집중 방어였더라 이런 얘기죠. 아주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를. 25,000분의 1수에서조차 지형을 파악하기가 힘든 나타나지도 않아. 지도에 우금치가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요. 이 지형은 폭이 800m, 길이가 1200m. 폭도 작아요. 길이도 짧고요. 그냥 어떻게 거기에서 그걸 넘지 못하고 했는지. 가보면은 그냥 걸어가면 돼. 걸을 수 있어요.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거기 이렇게 저기를 하고 내가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이 지형은 폭이 800m, 길이가 1200m의 좁은 계곡이 일반 동학농민군의 참혹한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무 슬퍼요, 우금치 가면.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미리 예견된 참혹스러운 참패는 수만의 죽음을 길목에서 저승사자 마냥 웅크리고 엎드려가지고 그 벌판을 지키고 있는 거야. 허허벌판이야, 그냥. 걸어가면 돼, 그냥 걸어가면.
차마 피할 곳도 몸을 숨길 곳조차도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이야. 쓰니 몸 가릴 곳차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장죽으로 맨몸을 장죽으로 응? 그 망태 있잖아요. 그거를 굴려가면서 시천주 조하죠. 시천주가 가면 뭐더냐고. 맨몸으로 지키려 했던 수많은 농민군들은 일본 놈들의 총알에 동학 농민들의 목숨을 파리만도 못하고 쏘아대기만 하며 모두 백발백중으로 초풍락입에 되어버렸습니다. 방어군의 지휘권은 식구, 후비, 보비, 보병, 대대장, 미남이 고지로 수자가 행사했고 12월 5일이었던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은 대승이죠. 대승. 봄에 황토연정투나 월평전투 때에는 대패했잖아요. 그때와는 아주 다른 강한 전투력을 발휘했는데 그거는 일본 놈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신식총으로 무장한 캐들락이 있었죠. 현대적인 전시를 터득한 일본군들이 전투를 주도했던 것과도 이유가 된 것이죠. 1890년 이럴 때 그냥 전봉준이 그 퇴각을 해갖고 다시 우금치를 피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동학농민의 가장 큰 실패는 우금치. (1895년 12월 5일) 이건 양력이에요. 전투가 시작됐다. 동학군은 해가 뜬 이른 아침부터 우금치 관군 측의 동학 탐색 공격과 교란 공격이 배치된 치고 빠지는 말하자면 치고 빠지는 이 시기에 hit앤런의 공격을 되풀이했어요. 동학군이. 그 하면 뭐돼요. 우금치 전투 시작 공격은 먼저 우금치 고개를 감싸고 있는 좌우 양쪽 등선에 가해졌다. 좌우 등선을 확보한 뒤 계곡으로 밀려 들어가 우금치를 공격할 주력의 양측면 공격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미 양측에 그냥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관군 그 좁은 계곡에서 관군들은 계곡을 감싸고 있는 양쪽 등선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군들은 쉽게 이 등선을 점령하고 우금치 관군 방어성에 교란 공격을 가했더라. 근데 그것은 뭐였어요? 함정이죠. 함정 일부러. 그들은 수시로 돌파할 듯 위장 공격을 하고 함성을 질러대고 깃발을 흔들었으며 사격을 가했으니 관군들이나 일본군은 최대한 사격을 자제했죠. 일부러 그냥 다 위에서 바라보니까 다 보이는 거고 작전상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격 군기를 엄수했더라. 양등선을 확보한 동학군이 양등선을 합쳤으니까 우 가면 될 줄 알고 계곡 속으로 다 밀려 들어온 거예요. 양등선을 타고 계곡 속으로 여러 번에 걸쳐 주 병력을 투입했다. 우금치는 우물 아니 개구리 말 그대로 동안에든 쥐. 동안에든 쥐로 몰아넣은 거예요. 우금치 계곡으로. 우금치 총을 안 쏘고 위에서 지켜보고만 한 거죠. 우금치 계곡 안에 동학군이 점점 증강하여 정오때쯤에는 동학군 주력이 대부분 다 투입됐어요. 그 안으로. 이러한 전략은 30년 전쟁 다시 바이센베르크 전투도 밀집대형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잘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장태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굴리는 거. 그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 장태를 타고 가는데 밀집대형으로 다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죽을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학군의 공격 대형은 동학군이 이날 사용한 전법은 19세기 중반까지 사용했던 밀집대형에 의한 집중 돌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세 확그를 이용해서 수세가 워낙에 크니까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한꺼번에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몰살이죠. 그러니까 작전이 잘못된 거야. 즉 열과 오를 들어선 집단이 지휘자의 질타 속에 적진에 쇄도하는 방식으로 나폴레옹 시대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해전술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도 이 농민군들은 모두 밀집대형으로 돌진을 했어요. 휘천주 조화정 외치면서. 멀리서 보면 병사들의 대형들이 장방형의 카드 같은 것을 옆으로 들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쫙 보이는 거죠. 이런 대형에서 지휘관은 후방에서 전장을 한눈에 보면서 지휘하는 경우가 보통이더라. 이때 전봉주는 붉은 덮개를 씌운 4인교 붉은 가마를 타고 4사람이 드는 가마를 타고 들어서 백마를 타고 우금치 계곡으로 들어와 공격을 진두지휘했더라. 이런 말이야. 그냥 죽을 구멍으로 들어간 거죠. 그거를 보고 이제 그 우리 동학 농민군들은 용기를 낸 거예요. 장군이 앞에서 그냥 붉은 가마 타고 백마 타고 막 그냥 진두지휘 하니까
그것을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또 전봉주는 또 두려움을 없애게 하려고 그냥 완전히 그 밀집된 형식으로 밀어붙였는데 이때 경화 역시도 위장하여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전봉준의 채찍근에서 전봉준을 도와 전투 전략을 보조하였으나 차마 역부족으로 전세는 한없이 빌려 경화선사가 그 영은사까지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명사 오시고 그 공주 공산성에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우금치 전투로 뛰어들죠. 경화는 무심히 하늘을 운망하는 듯 쳐다보았다. 사실 경화는 며칠 전부터 이 우금치 전투의 무모함을 전봉준에게 여러 번 설득했어요. 이러면 안 돼. 넘으면 안 돼. 이거 위험해. 라고 해도 안 듣죠. 한번 거기가 그냥 필이 꽂히면 안 들어요. 지세의 불리함과 며칠 전에 일본군들이 포진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경화선사가.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적군으로 같이 뛰어들었죠. 오늘도 무심하구나. 이때 경우도 부장해갖고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안 들어. 우금치 전투가 무모하다고 하니까 전봉준에게 설득해도 안 들어. 지세도 불리하고 일본군들이 이미 관중봉에 있다라고 해도 안 들어. 그래서 하늘도 무심하구나. 하늘도 무심하죠. 이때 경화는 나국사에서 머물며 이곳을 몇 번이나 드나들어서 연사가 이 우금치를 많이 다녔었어요. 이 지세를 보러 이곳 우금치 고개를 몇 번이나 넘나들면서 지세를 익혔어요. 근데 막상 전술에서는 최신형으로 무장한 일본군들이 미리 열흘 전에 진을 치고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넘지 못하죠. 경호는 우선 이 우금치 고개를 넘기만 하면 바로 전세는 호전될 수 있다. 그렇죠. 여기만 넘으면 돼요. 길지도 않아요. 1200m. 말이 됩니까? 1200m 보여요. 신념 아래 밀집대형으로 속전속결에 속전속결 하려고 한 거죠. 빨리 끝내고 설령 희생자가 좀 있다 하더라도 여기만 넘으면 되니까 속전속결의 게릴라 작전을 감행하도록 하는 전봉준의 명령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곧 먹혀 들어가지 않죠. 안 먹혀 들어갔죠. 수많은 희생자를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금치가 1200m에 800m에 조그마한 진짜로 말 그대로 고개예요. 근데 그냥 까발려져 있어가지고 이미 관중봉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래에서 내려다보면서 따발총을 쏘는 놈들한테는 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전봉준은 곧 후퇴 명령을 내리고는 동학군 주력이 모두 계곡으로 투입되는 것을 인식했어요. 큰일 났다. 이제 빠져나가야 돼. 자시 방향을 돌려보려 하였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여서 우금치 고개는 시체가 반을 이루고 또 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전봉준은 언제나 거병 아래에 말을 타고 지휘를 했는데 이날은 산의 경사가 급해서 말을 타고는 어려워가지고 할 수 없이 전봉준도 말을 버리고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농민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일부러 말을 탈 때 4인조의 붉은 가마를 타고 흰 백마를 타고 그 직접 진두지휘를 해요. 붉은 가마가 얼마나 표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원거리에서 적에게 확연히 간직이 되는 붉은 가마를 사용하여 전봉준 장군 자신도 이미 적군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면서 목숨을 내놓고는 전장터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지휘관의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나 스나이더 소총이 그 따발총이에요. 이 캐딜락총. 동학군이 전쟁에서 노획한 소총으로 동학군의 무장 전봉준의 1차 봉기 때 싸운 전투들에서는 동학군들은 선두열의 화성총을 쓰고 후방열들은 창을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노획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스나이드 총도. 이때 전봉준 장군은 화성총으로 쐈다고 합니다. 화성총, 우리나라의 그거 있잖아, 화약총. 화성총으로 제압하고 창부대가 근접 전투로 적을 섬멸하는 전투 방식으로 전봉준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황룡강 올평 전투 때는 4천 동학 명령 중에 4천이 절반인 2,000명만 화성총을 가졌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전술을 밀어붙인 그때도 이겼더라. 그 얘기요. 내가 그때도 이겼었는데 지금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관군이 대패한 이 전투에서 동학군이 도획한 신식총으로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으로는 겨우 30정. 그러니까 영국제 그 따발총이 30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는 전부 다 그때 싸워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금치 공격명령의 무장 정도는
공격 병력 10,000명의 절반 정도만 유효 사거리 100m의 화승총으로 묘장하라고 해서 반만 그나마 화승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죽창.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물이 어디 있느냐.